한 번 정도 하면은 대략 큰 얘기는 다 끝날 것 같아서 이번 하나님 나라의 경제 8번 세상을 살린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하나하고 로마서 얘기하면 딱 느낌이 대략 오실 겁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시다. 합독.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 새로운 문을 여는 건 하나입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건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 마라톤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 2분 10분 벽이 되면 사람의 심장은 터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2분 10분 벽을 넘었어요. 그랬더니 2시간 10분? 2시간 10분. 죄송해요. 2시간 10분 벽을 넘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 신기록이 2시간 5분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 계산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42.195km 뛰는 그 속도는 나의 100m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한 100m 17초, 16초대로 계속 뛰어야 아마 그 시간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100m 20초에 뛰는 사람은 마라톤 속도의 선수의 그 시간보다 늦은 거죠. 100m에 대한 기록도 전설이 있었어요. 10초를 넘으면 심장이 터질 거다. 근데 9초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100m 10초 100을 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신기록은 10초 07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은, 30년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는 콩고 사람, 엄마는 콩고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라 완전 흑인이에요. 흑인. 네, 봤죠? 야, 흑인은 달라. 이게, 그니까, 뛰는 덜렁거림이 확인하고 달라. 확인, 진짜 이렇게 뛰는데, 흑인 애는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뛰는데, 탄력받아 뛰더라고요. 첫 번째 전국대회 나와서 고등부 1등 했어. 물론 운이 따랐어요. 제천이 막 그거 미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4번, 5번, 6번 레인이 부정출발로 실격됐어. 하지만 계속 3번 라인이요. 원래 3, 4, 3, 5가 유망주잖아요. 가운데 라인이. 그래가지고 걔 우승했어요. 근데 걔 올해 목표가 10.6초대였는데 10.69인가로 나왔어요. 목표를 그냥 쌓는 게. 근데 우리도 9초가 나올 겁니다. 방법이 있었네. 결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기록 깨우고 싶으면 이제 이도표에서 이렇게 좀 건장하신 분 2명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애들 낳고 지내시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훈련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사람 세상을 살리는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나라 경제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도의 중심은 신년이에요. 면전이에요. 분기시고 이자고 하나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원칙. 근데 이게 마치 천막에 있어야 내 기둥처럼, 내 기는 아니지만 내 기둥처럼 하나가 빠지면 뒤틀려져 버려요. 토지가 이제 제가 국유 나라 관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럼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자, 국가 재정으로 개인의 것을 사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닌데 국유화가 됐는데, 분깃이 없다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국유화를 통해서
어떤 20대면 20이면 20살이면 20살 아이 되는 애들한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분기수를 주자. 물론 이게 눈먼 관리는 아니죠. 한 10년, 20년 있다가 어떤 사람은 상속 100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1억의 분기시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 환수하는 걸로 이제 제도를 정교하게 꾸미면 되는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없다면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금리 제로예요. 금리 제로.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금리 제로 시대가 많았는데 아베 때 1년에 엔화를 800조씩 찍어냈어요. 2012년, 13년부터. 근데 인플레이가 1%, 2%만 와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다. 고연령층이 많고 젊은이가 적고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인플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800조씩 찍어냈지만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깝고 제가 금리가 안 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잖아요. 뭐냐면 토지가 임료가 토지로 인한 어떤 그 토지 주인과 사업자 간의 어떤 수탈적 임료가 없어야 돼. 금융대출 이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그렇게 과하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일본 사이에 저 원형적이지는 않지만 저 두 가지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자본이 너무 넘쳐서 금리가 제로 금리고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걔는 양적 완화 같은 현상을 계속 했어요. 20년 전부터. 그리고 일본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버블 시대 때 부동산에 긴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본 국민들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파트를 200억 주고 샀는데 이게 20억 된 경험을 전국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투자를 잘 안 해요. 저축을 하죠. 그러니까 토지의 수탈적 임료라는 현상이 굉장히 약했다. 제 개인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경제학자의 분석은 좀 달라요. 근데 물음표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물음표 때문에 현대 화폐 이론, 양적으로 돈을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 관리만 잘하면 돼라는 그 반증이 하나가 일본 현상인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것들의 한 축이 무너지면 굉장히 악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와 분기과 이자 없음과 뭐 이런 면제년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 일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차압돼서 내가 29만 원밖에 내 통장에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스타트업 하면 100 중에 2%밖에 성공을 못할 걸 알아요. 근데 그 2%가 98%의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진흥을 하는 거고 98%의 실패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이게 건설적 실패인가 그냥 실패인가. 그래서 건설적 실패는 다시 한번 도전하게 더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악한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보면 금융풀이에요. 사람들 돈 모아서 먹고 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스타트업을 하는 척하면서 돈 먹고 튀어요.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대부분 그런 것도 많아요. 신화제약도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SK 이번에 바이오인가요? 그거는 진짜 전망이 있는 건데 직원들이 이게 우리 사주가 폭등하면서 20억이 되니까 그건 계속 꾸준한 마음으로 결과를 이루면 정말 엄청난 큰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나 20억 됐어. 이만하면 만족해 하고 퇴사를 하는 거야. 그 팀원들이 퇴사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될 만한 바이오인데 그 팀이 의욕상실? 분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달라. 나는 이게 정말 스타트업인데 사명인데 돈보다도 난 이 꿈, 이 이론, 이 내 생각의 결과 끝을 볼 거야 가는 것과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만족하는 돈만 받으면 나 째질 거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딴 얘기를 하는데 면제년 압류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 소망 버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것만큼 성공에 가까워진 거거든요. 실패 자산이 굉장히 커요. 내가 공사를 했는데 한 번 실패했으면 두 번째 거의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패 한 번 한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은 아니죠. 그 다음에 네 가지 헌법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 헌법이 안 바뀌고 저런 거 하잖아요. 국가가 막 개인 딱 50년 안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유형 결정에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과 이런 일들 호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신념인데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모든 게 시대마다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도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고 패권도 바뀌었는데 BC 14기 혹은 13세기 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경제 시스템이 그로부터 5,000년, 4,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탁월한 경제 제도는 두 가지로 판명이 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잘 분배하는 제도가 탁월한 경제 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제도는 그 어떤 시스템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이 더 잘 분배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다기보다는 제가 발견 성경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꿈을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한 나라가 말씀으로 온전히 섰을 때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세상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된 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거대한 파노라마는 요셉의 형들에게 거봐 요셉을 이렇게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 나라가 온전히 준비했을 때 온전히 섰을 때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어 라는 단초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용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인 풍년에 대한 관리를 온 세상 가운데 애굽만 했어요.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그런데 애굽의 풍년은 애굽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요 근동에 적어도 가나안에서 왔으면 구스 땅에서도 왔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섰을 때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예표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경제를 새로운 국가를 가나안에 세우시고 온 세상을 그 나라 한 나라로 인하여 온 세상을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전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 모세, 여호수아를 통한 국가 정체성이 고립되고 폐쇄적인 선민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누림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속해야겠다라는 모델하우스 같은 국가가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새 국가에 대해서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이 가장 먼저 노골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따라가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애굽의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보면 잡족들이 함께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광야에서 분란의 원인이 된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그 걸음을 모세가 막아서지 않은 것은, 저는 가나안 땅에 세울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 모세의 꿈, 기대가 고립되고 폐쇄적인 어떤 선민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됨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다 품으려는 하나님의 한 국가를 하나님 설계하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나이 보니까 저기 여기서 같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요, 개.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개에 대한 게 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쁜 의미만 있어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갈렙의 이름이 개라면 저 사람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일 수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의 문화정서로는 사람의 이름을 개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갈렙을 이민족 따라 나왔던 이민족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상을 먹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굉장히 탁월해요. 일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는 것과 자원하지 않는 것과 희년과 면제년을 통해서 한 사람도 생산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정부가 뛸 수 있는 시스템. 저 시스템을 갖다고 하면 옛날에는 넓은 나라가 대국이 아니에요. 땅이 작아도 소출이 풍성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도를 일본을 이만하게 그리고 조선을 이따시맣게 그리는 게 소출량에 따라서 일본은 이런 나라지만 소출량은 요만하니까, 조선은 이런 요만한 나라지만 소출량이 이만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는 옹호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불모지란 말 알죠? 불모지. 아무 쓸모없는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의 영토는 폭로밖에 안 돼요. 복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조그만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나라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효하다. 물론 약간 좀 변용이, 재해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다. 예, 뭐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 토지 국유화 정책. 만약 그걸 중국도 50년 사용권 하는데 지금 현태에서 몰수하는 공산주의인데 이제 국가가 구입을 한다는 거죠. 공시지가 1.5배 가격 정도로 그 대신 매년 2%의 저감된 금액으로. 그럼 외국인과 외국 정부와 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있어. 그럼 그냥 50년 사용권 쓰라고 그러고 50년 후에 몰수하면 된다. 왜냐면 수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에게는 어떤 시한부 사용권 제공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도 우리나라 개인이나 이렇게 50년 사용권을 주지 토주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대등한 조건으로 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이 50년 이상 사용하려고 믿지 않고 개인 간
개인 간에 뭐 다른 쪽에 이제 판매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건 그 대신 토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위에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그런 게 이제 안 써 있는데, 그럼 이따 얘기할게요. 구입된 토지 위에 건물주들에게는 연 구입가격의 3% 금액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가 땅이니까 그 사용권의 금액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전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월세, 사용료 개념만 있는 거고, 임대료를 재원으로 일정 나이 국민에게 매년 분기세 지급한다.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이 아니라 한 목에 1억, 한 목에 몇천만 원. 이런 형태로, 그래야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형태가 되니까.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혁, 이거 지난주에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할게요. 지금 무상지원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생겨도 지원 금액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상지원은 소득 금액이 생기면 무상지원이니까 얘가 하나도 못 벌다가 소득 200만 원 생겼으면 100만 원 주다가 50만 원이라도 혹은 정부라도 줄여야 되겠죠. 근데 무이자 대출 지원이라 하면 대출금 받았지만 소득이 있다고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형태를 설명하고,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일정 이율로 원금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무상 지원하는 거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지 말고 무이자 대출로 주고, 그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돼서 월급이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그 300만 원 이후의 금액들은 뭐 400만 원 받으면 뭐 남는 금액 10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는 원금을 갚아 나가게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월 5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면제년이 7년이니까 지원해 주는 6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월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목에 몰아줘야 사람이 50만 원 통장을 가지고 한 달 사는 기분하고 통장에 3,600만 원이 무이자 대출로 왔을 때, 그럼 내년을 설계할 수 있고, 이 3,600만 원이 있으니까 내년에 뭔가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내년에 뭔가 열심히 경험을 쌓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고, 뭐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2년 혹은 3년 후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직업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월 50만 원이 이런 형태의 무상 지원이 아니라 1회에 3,600만 원의 무이자 대출, 소비적 성격 돈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고, 그 대신 공무원 조직으로 된 50세대 혹은 100세대의 매니저 역할 하는 담당 관제를 시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3,600만 원을 가지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플래너처럼 혹은 매니저처럼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사람, 그 가정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 가정이, 그 공무원은 그 가정의 소득이 증대되는 게 그 사람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혹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매니저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저런 지원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런 형태의 일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지원도 뭐 맨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10억을 주고 뭐 더 성공을 하면 100억을 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지분 30%를 3억으로 사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10%를 10억으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실패하는 데는 다시 컨설팅 해주고, 그러면은 국가는 이 과정에서 3억을 준 30%의 지분이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성공시킴으로써. 그 대신 기업과 그 사람이 파트너십을 하니까 5억의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그 기업의 어떤 개발 속도를 해서 스타트업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그런 재정을 가지고 다른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골라서 자기들이 한번 성공했으니까 될 것 같은 스타트업도 더 잘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성공한 재정, 자기가 성공했던 그 펀드를 가지고 한번 성공한 그 스타트업들은 펀드를 모으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 펀드를 가지고 10개면 10개 이렇게 다시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성공하면은 또 하고, 그래서 사람이 2,000명인데 뭐 자회사가
20개고 그 중에 뭐 6, 7개가 뭐 상장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업들. 근데 그 방식보다 이런 방식도 더 통할할 수 있다. 국가가 단기적별로 굉장히 지원해. 그 대신 국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지만 창의성은 국가가 만들 수 없다. 창의성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준비한 건 몇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경제 시스템이 복음보다 중요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얘기하자면 경제를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얘기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좀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제 제도조차 바꾸고자 하는 건 보편적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거고, 또 저런 것들이 섰을 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하나님의 경제가 섰을 때 일단은 세금 같은 경우는 10% 소득 정률, 소득세인데 10% 정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을 기대하냐면 수많은 세계의 큰 기업들이 아시아 공부를 한국에 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된 게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가 법인세 12%, 13%를 만들면서 뭐 MS,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6만 불에 이르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소득세율만 자기들이 조정함으로써 그 10%라고 하면은 어디에도 없는 소득세거든요. 물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의 전환이죠. 부자들한테 45% 받아. 사람들한테 막 받아. 그러면 작은 데서 많이 걷는 거하고 큰 데서 작게 걷는 거하고, 저는 소득세 10%면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악착같이 더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세 그 구간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벌면 뭐 20% 내는데요. 이 정도 벌면 30% 내고. 그러면은 사람이 벌고 있는데 조금 더 버는 건 진짜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11초를 뛰려면 이만큼 노력하는데 내가 10.5초 뛰면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버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간다면은 좀 덜 노력하고 싶죠. 근데 내가 버는 것만큼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인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추미애 씨가 얘기하는 근무금지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양반이 정통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조금 토지 경제, 토지 다니스 이쪽 분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금융하고 부동산이 분리가 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 안에서 저런 지주들이 수탈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거둘 수 없는 시스템이 되면 금융은 분리하라고 안 해도 떠날 거예요. 분리하라고 안 해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런 현상으로 정책 잠깐 잘못하면 10억에서 20억 돼버리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 있으면 나라에도 돈 있으면 아파트 사고 싶지. 비난은 잠깐이고 5년만 참.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제거하면 돈은 새로운 소득처를 향해서 떠날 거예요. 그 이자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그럼 이자가 없어. 토지가 국유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버블도 없어. 그러면 순수하게 기업 가치 상승에 의한 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에, 될 만한 스타트업에 배당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 금융이에요. 이슬람 금융. 이슬람 금융은 콜 안에 이자 받지 말라고 해서 이자 안 받는데 배당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유망한 기업들의 지분을 사요. 그래서 그 지분의 그 기업들의 수익을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요. 그런 쪽으로 하면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성공하는 기업은 전통적인 방법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성공해요. 없는 방법을 열심히 개발하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영상 형제가 떡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딱 시간 잘 성실하게 해서 시간 잘 지켜주고 절대 건강한 것만 정직하게 살면서 그 떡은 건강한 떡이다라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평가가 쌓인다면 그냥 전통적인 떡 산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거를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기업은 성공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을 개발.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라든지 전에는 없었던 기술 변화에 의한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면 또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재정이 돌고 자원이 돌고 돈이 돌면 자연히 금융은 부동산을 떠날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하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원가 공개라고 있잖아요. 특히 사람들의 삶에 금융 버블이 낀 건설, 주택, 금융 쪽에는 너희들 뭔가 과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 원가를 공개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이런 쪽에 원가 공개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거기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국가가 건설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금융에 관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세워서 정직하게 시장 안에서 정직하게 운영해 나간다면 원가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과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는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정직하게 가는 기업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 공개가 아니라 국가가 정말 될 만한 기업들을 하나 창업하거나 M&A 해가지고 정말 정직한 인재를 사용해서 그 산업 울타리 안에 굉장히 정직한 한 기업을 세운다면 그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원가 공개 방식이 아니라 원가 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서 모두가 거룩해지는 그 산업 자체가 거룩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또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이제 모티브 그냥 큰 물건 얘기하는 거고